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기록을 바탕으로 평범하고 친절한 이웃의 얼굴 뒤에 숨겨진 상상할 수 없는 악의 실체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범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절박한 집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교수대의 광대입니다. 시계바늘을 1994년 5월 12일 자정 직후로 한번 돌려볼까요? 일리노이주 스테이트빌 교도소 밖에는 아주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직접 만든 피켓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광대 포고는 없다. 사람들은 지금 단순한 사형 집행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동네 어린이 병원이나 자선행사에서 풍선을 불어주던 그 친절한 광대포고라는 소름 끼치는 이중인격의 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기가 매니저로 일했던 KFC의 오리지널 치킨이랑 새우튀김, 딸기로 마지막 식사를 아주 거하게 맞춰요. 그리고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교도관들한테 농담을 던집니다. 33명이나 되는 목숨을 앗아간 그에게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물었을 때 극도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딱 4단어로 답하죠. 내 엉덩이에나 키스해라. 그리고 자정 직후 사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18. 약물 주입 튜브 안에서 화학물질이 굳어버리면서 사형 집행이 무려 18분이나 지연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튜브를 다시 연결한 끝에 0시 58분이 되어서야 드디어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군중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터뜨렸는데요. 이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평화로운 내 이웃집에 조용히 숨어 살던 악과의 진짜 작별 인사였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벽한 이웃의 두 얼굴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괴물이 수년 동안이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웃으로 살면서 우리 눈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낮에 그는 꽤 성공한 건설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영부인 로잘린 카터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유능한 민주당 지역 인사였고 이웃들에게 직접 바비큐를 구워주는 아주 친절한 동네 아저씨였죠. 하지만 밤에 그는 마루 밑에 26구의 시신을 묻은 포식자였습니다. 어릴 적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자아가 분리되긴 했지만요. 더 큰 문제는 당시 시스템이었습니다. 1968년에 이미 10대 소년 성폭행으로 감옥에 갔었는데 모범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서 18개월 만에 가석방이 돼버려요. 게다가 주를 넘나들면 범죄 기록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던 그 허술한 시스템 덕분에 시카고로 넘어와서는 아예 과거를 세탁하고 완벽한 새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네에서 자선봉사한답시고 만든 광대포고 캐릭터. 이거 그냥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광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다.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변명은요, 그가 광대라는 심리적 가면 뒤에 숨어서 자기 안의 인간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장 어두운 충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실행에 옮겼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33구의 시신, 끊어진 사슬입니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그의 집 마루밑이 채워지던 그 끔찍한 6년의 시간입니다. 첫 희생자는 16살 가출 소년 티모시 맥코이였어요. 범행 수법이 정말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성소수자처럼 갑자기 사라져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찾지 않을 만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만 콕 집어서 표적으로 삼았거든요. 일자리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에 자기가 광대마술을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스스로 수갑을 차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무 막대기로 밧줄을 서서히 조이는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된 숫자가 무려 33명입니다. 33명. 잠깐만,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명이나 되는 젊은 생명들이, 그것도 이웃의 친절한 아저씨를 믿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고 끔찍하게 사라진 겁니다. 이 중에서 26구의 시신은 서머데일 애비뉴 8213번지, 그러니까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바베큐 파티를 열던 바로 그 집 마루 밑 비좁은 공간에 생석회랑 같이 묻혔습니다. 나중에는 마루 밑이 시신으로 꽉 차서 더 이상 공간이 없어지니까 남은 시신들은 인근 데스플레인스 강에 그냥 내다 버리기까지 했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고 넘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8. 희생자들의 평균 나이예요. 제일 어린 피해자가 겨우 14살이었고요. 제일 나이가 많아봤자 21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40대, 50대 부모님들이시라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딱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 나이잖아요.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악마의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한 어머니의 집념입니다. 이 끔찍한 연쇄살인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낸 건 무슨 뛰어난 프로파일러나 최첨단 과학 수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15살 소년 로버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1978년 11월 11일 어머니 생일날 밤이었어요. 로버트가 아르바이트하던 약국에서 건설업자 아저씨 중 만나고 오겠다며 나간 뒤로 실종됩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냥 흔한 10대 가출로 넘기려 했죠. 근데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내 생일날 가출할 애가 절대 아니다 라며 끝까지 경찰을 물고 늘어줍니다. 이 절박한 모정에 움직인 코자크치카 형사가 게이씨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집 통풍고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게 된 거예요. 경찰이 24시간 밀착 감시를 시작하니까 이 뻔뻔한 게이씨가 형사들한테 밥까지 대접하면서 내가 나쁜 짓을 좀 했지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12월 21일 마루 밑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면서 이 길었던 괴물의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살인마의 정상적인 뇌입니다. 1980년 재판이 열리자 궁지에 몰린 게이 씨는 자기가 다중인격 장애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 아내 잭 핸들이라는 다른 인격이 저지른 짓이라면서 처벌을 피해보려고 꼼수를 쓴 거죠. 하지만 검찰이 아주 통쾌하게 이 변명을 박살냅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사전 계획이었어요. 게이 씨는 심지어 다음 피해자가 누가 될지 정하기도 전에 자기 직원들 시켜서 마루 밑에 구덩이부터 미리 파놓게 했거든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타겟을 고르고 치밀하게 시신을 숨긴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완벽하게 제정신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사형 집행 직후에 의학계에서도 도대체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져야 이런 악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뇌를 꺼내 분석해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충격적이게도 단 한 줄. 정상적인 뇌. 뇌에는 그 어떤 신경학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이 괴물은 무슨 선천적인 생물학적 결함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매 순간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로 한 수많은 자유의지의 선택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스스로 악마가 되어갔던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 곁에의 평범한 악입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70년대 미국 사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없어져도 경찰이 그냥 가출일 수 있으니 24시간 기다려보자 했잖아요. 그 악명 높은 규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미성년자 실종은 무조건 즉시 수사하도록 바뀐 거죠. 그리고 주마다 범죄자 정보가 공유 안 되던 문제도 고쳐져서 국가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뼈대가 만들어졌고 거리를 떠도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품어줄 쉼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내 아들을 찾아달라던 엘리자베스 피스트라는 한 어머니의 외침이 훗날 수많은 다른 아이들을 구해낼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슴 한 구석에 새겨야 할 가장 깊은 공포이자 교훈은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악은 항상 추한 얼굴로 오지 않는다. 가장 끔찍한 괴물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주말이면 자선봉사도 하고 정치적으로 성공도 하고 동네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바비큐를 구워주는 평범하고 친절한 미소 뒤에 너무나 완벽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엄청난 악이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뇌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한 무수한 선택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겉보기엔 우리랑 너무 똑같고 한없이 친절해 보이는 어쩌면 바로 내 이웃집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다음 존 웨인 케이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